오늘은 인공지능과 예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예술의 분야에서도 창작자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림을 읽기도 하고 우리 사람처럼 그림을 읽고 감상하고 그림을 만드는, 음악을 듣고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한 예술의 창작과 소비, 그러니까 사람만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감상한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인공지능은 기계지만 그 기계가 사람의 머리를 모방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고 또 예술을 창작한다. 이 부분이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도 몇 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제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게 인공지능이 그림을 감상한다, 노래를 듣는다 하는 게 뭘까? 사람하고 같은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과정인지, 여기에 관한 지금 약간의 이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약간의 우리들의 그 인간이란 뭐냐, 정체성에 약간 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람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는다는 게 이게 뭘까? 그러면 그것을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면 뭔가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상과 감정이 전달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게 표현이라고,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시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 뇌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이 그걸 디지털 신호로 읽고 분석하는 거라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게 그냥 단순한 두뇌에서의 화학적인 신호의 변화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뭔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기계하고는 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창작도 그런데, 창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직관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로 표현하거나 음악으로 표현하거나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이게 뭐냐,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푸틴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리더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게 나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옛날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미소, 그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리더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푸틴의 말이 의미심장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보면은 소련과 중국은 그 무기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서방에서는 상용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무기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은 금지되어 있지만 인공지능 무기는 금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상용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무기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길인데 이것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그림 분야에서 보면은 에드몬드 벨라미 이 그림이 무려 4억 4,300 4억 달러 넘게 팔렸으니까 그러니까는 5천억인가요? 굉장히 비싸게 팔렸죠. 아니 5천억인가? 아니 43만 달러니까 죄송합니다. 43만 달러니까 그 5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렸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렸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이 창작한 것이냐,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 창작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일단 그림의 저자 표시를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했어요. 이 저자 표시하는 그 사인에 이 알고리즘 코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코드가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저자 표시를 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많은 표시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의 저자가 화가가 누구냐?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 또는 이 알고리즘 그 자체, 인공지능 그 자체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도 쓰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알고리즘 코드를 저자로 표시했다는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람과 같이 화가가 될 수 있다. 이 로봇이 사람과 같은 작곡가가 될 수 있다. 로봇이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그림을 감상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화가가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그림을 보고 훈련하듯이 이 인공지능도 그림을 보고 감상하고 훈련을 해서 무려 15,000점의 그림을 초상화를 공부를 했죠. 초상화를 공부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초상화를 15,000점을 보고 훈련을 하고 그리는 훈련을 하고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것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인공지능은 로봇은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전기 신호만 있으면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보고 훈련하고 보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학습 데이터와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사실은 이제 이 에드몬드 벨라미는 이렇게 초상화를 15,000점을 공부했지만 얘가 뭘 그려야 될지 좀 목표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 좀 뭔가 좀 뭘 그렸는지 잘 알기가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여기 뉴 렘브란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린 그림은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렸죠. 굉장히 알고리즘이 클리어한 거죠. 알고리즘이 렘브란트 그림을 전부 다 공부해라. 그래서 렘브란트의 346개의 작품을 전부 다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하면서 렘브란트 그림의 구도, 그 다음에 명암, 그 다음에 붓칠의 뭐 각도, 붓칠의 패턴 이런 것을 말하자면 168,263개의 그
그 데이터, 프래그먼트 조각 데이터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말하자면 뭐 18세기 아니면 일정한 시점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중절모를 쓰고 뭐 한 50대 남자의 이런 남자를 그려달라라고 그 인스트럭션을 명확히 주면 이 뉴 렘브란트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도 명확히 캐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도 클리어하면 인공지능이 거의 뭐 렘브란트처럼 아주 위대한 화가처럼 이렇게 명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프로젝트가 바로 이 뉴 렘브란트 프로젝트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캐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이 인스트럭션이 정확하기만 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이제 창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그 학습 데이터가 명백히 캐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인스트럭션이 정확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그게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술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첫째는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배, 빅데이터. 말하자면 학습 데이터, 그림도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뭐 바둑 기보도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저작물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죠. 말하자면 이제까지 인간이 소비하던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소비하게 되니까 결국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소비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다음에 둘째로는 그 데이터를 그러면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느냐 아니면 허락 없이 써도 괜찮으냐 하는 그 fair use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감상하는 거, 갤러리 가서 그림 감상할 때 우리가 돈 냅니까? 돈 안 내죠. 지금 저작권법은 감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그러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죠.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복제를 하거나 또는 배포를 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럴 때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것은 복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그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제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그런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복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저장될 때 그거를 복제라고 본 겁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되는 건 복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감상하고 듣고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제를 해야 돼요. 그죠?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된 것만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된 것만 인공지능은 읽고 듣고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fair use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esult 인공지능이 창작해낸 창작물 예술작품이든지 아니면 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달려가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 뭡니까 면접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든 아니면 범죄를 예측하든 뭐 아니면 의사처럼 로봇이 진단을 하든 이러한 그 결과물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그것이 뭐 의료적인 진단이든 범죄 예측이든 예술을 그리든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인간에게는 그게 범죄 예측이고 면접이고 창작이고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인공지능에게는 그 패턴을 학습해서 그 패턴에 따라서
예측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이러한 그 예측, 확인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이터의 지배권, 누가 지배하느냐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배는 결국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그 데이터를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저작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 북스의 수천만 권의 디지털 카피가 이 구글의 서버에 들어가 있다. 그건 저작물이죠. 저작물이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만 권의 이 디지털 카피 속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있죠.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저작물이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지배권이 없는 그런 그 디지털 카피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글 북스의 경우에도 저작물이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 말하자면 뭐 100년, 200년 전 책도 다 들어가 있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돼서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글이 아무런 컨트롤을 할 수 없느냐? 할 수가 있다 말이죠. 어떻게? 이게 이제 편집 저작물로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그 다음 쟁점으로 나올 수 있죠.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데이터 그 자체, 데이터 소재 하나하나는 저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모아서 배열하고 수집하고 배열하는데 어떤 창작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논리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미국 판례 파이스트 버스 루럴 케이스도 있지만 그 소재의 선택 배열의 창작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거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케이스에서 문제가 된 게 전화번호부인데, 전화번호부에 보면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전화번호부 쓰지 않죠? 전화번호부 본 적도 없죠, 여러분?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옐로우 페이지, 화이트 페이지 이런 전화번호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지인가 화이트 페이지인가는 가나다 순이고, 옐로우 페이지인가가 이제 그 비즈니스 업종별 전화번호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화번호부는 이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럼 이게 편집 저작물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전화번호부지만 이것이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또는 업종별로 분류하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창작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 창작성 없어. 돈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전화번호부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그런 전화번호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부인한, 저작권 보호를 부인한 그런 판례입니다. 배열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할 텐데 거기서의 창작성은 문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배열의 창작성은 없는데, 그 컴퓨터가 배열을 하면 창작성이 없죠. 소팅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소팅을 하는 거잖아요. 배열의 창작성은 없죠. 그런데 그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독특한 경우, 그런 경우에 창작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창작성으로 이 편집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전화번호부와 같이 간단한 세 개의 그 필드로 나눠서 그 세 개의 필드를 배열할 때 창작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창작적인 어떤 배열이 있다고 해서 또는 창작적인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편집작물로 보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필드가 더 많으면 가능하냐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든 편집작물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도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고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순간 그게 쉽게 소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리고 배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집작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 판례가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그런 이제 시사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저작권법이랑 유럽 저작권법은 그러면 편집작물로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삼자 새로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저작권법하고 유럽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마치 음반 제작자의 권리처럼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의해서 이제 빅데이터 보호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쟁점이 아직은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거 핫 뉴스는 그 미국 판례인데 이거는 간단히 그냥 넘어가고 그 일본도 최근에 이제 그 아베 수상이 워낙 이제 그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본 지난 20년에 그 잠자는 일본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고 그래서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비슷한 그런 보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아무튼 그런 이제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결국 그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뭐 크롤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스파이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는데 사람이 가서 갤러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로봇이 가서 뭐 스파이더나 뭐 크롤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돌아다니는 게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복제를 하거든요. 스파이더가 복제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해서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점점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말하자면 21세기의 석유, 20세기의 석유가 굉장히 가장 커다란 자산이었다면 21세기에는 데이터가 석유처럼 가장 값비싼 자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를 시크릿으로 보호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고 개인정보는 시크릿으로 보호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술적 장치, 그 restriction, 접근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들을 많이 이제 취하게 되죠. 그래서 로봇은 사절한다, 뭐 그런 로봇 배제하는 그런 코드를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하게 될 때 이것은 뭐 기술적으로 통제를 하면은 기술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서
그런 해킹을 한다든지 또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서 데이터를 이 크롤링하거나 스파이더가 수집을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것이 미국에서 벌써 분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링키드인이라고 하는 것을 써봤나요?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은 이렇게 공개된 일반인들의 SNS죠. 근데 링키드인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그 인맥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전문가들 가운데 누가 좋은지 리크루팅도 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로 만든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링키드인에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그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그것을 어떤 경쟁 업체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전부 다 스파이더가 그 복제를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특정인의 일정한 그 특정인을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일할지, 또는 이 사람이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일을 할지, 또는 몇 년 정도 지나서 이직을 할지,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키드인에서 이것은 내가 이 데이터 그렇게 경쟁업체가 그런 데이터를 훔쳐가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걸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링키드인이 데이터를 차단하는 것이 이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독점규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그 학습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그것을 복제해 가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여기에서의 데이터는 저작물이 아니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데이터가 아니죠. 이용자들이 올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공개한 그 개인정보를 분석을 해서 복사를 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단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차단을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은 굉장히 이 빅데이터의 지배권에 관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를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하거나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보호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보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자만을 배제하는 그런 그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새로운 그 문제를 잘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데이터를 지배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이제 인공지능이 허락을 받거나 허락을 받지 않으려면 fair use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다 공부하고, 그 스파이더가 가서 루브르 박물관의 사이트에 가서 스파이더가 다 그림을 이렇게 복제해 왔을 때 그게 저작권 침해라면 해서는 안 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 아니냐 여부는 결국 fair use냐 아니냐, 저작물이라면 fair use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페어 유스인지 여부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에서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페어 유스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봅시다.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서 그 이미지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 여러 가지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이 썸네일 이미지는 구글이나 네이버의 컴퓨터가 만든, 서버가 만든, 이제 알고리즘에 만든 그런 복제 이미지죠. 그 원본 이미지보다 해상도가 떨어지고 원본 이미지보다 사이즈가 작은 손톱만한 조그만한 그 해상도가 낮은 조그만한 손톱 크기의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썸네일 이미지를 만든 것은 결국 무단 복제죠. 그러니까 무단 복제가 저작권 침해라면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가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죠. 아니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무단 복제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판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판례도 그렇고 여기관에서 이제 판례들이 생겼죠. 그 우리나라 판례도 그렇고 미국 판례도 그렇고 공이 이 썸네일 이미지는 이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이용 분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분량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용 정도가 미미하고, 둘째 이것으로 인해서 저작권자가 손해보는 게 없다. 왜냐하면 클릭을 하면 이게 원본 이미지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가서 결국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시장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소비자를 끌어다 주는 거니까 이 저작권자의 시장에 악영향이 없다. 그렇게 봐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판례도 마찬가지고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정한 인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이유는 결국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또는 인공지능이 똑같은 그림을 감상하고 복제하고 이용을 했지만 그 이용 목적이 사람과 같이 그 표현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의 인덱스, 말하자면 그림의 검색 도구로서 그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변형적 이용이다. transformative use다. 이렇게 변형적으로 그 그림의 심미적인 가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검색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색 도구, 인간의 검색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사회의 편익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작권법의 오히려 취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적 이용, transformative use, 말하자면 사람은 그림을 아름답다고 해서 보고 시장에서의 수요는 아름답기 때문에 팔리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 그림을 이용하는 것은 아름다운지 이게 멋지다고 하는 그런 그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그 데이터로서의 가치 또는 그 작품의 일정한 그 도구적인 가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fair use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이제 판례죠. 구글 북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스캔해서 저장을 해서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눈으로 읽는 거나 이 컴퓨터가 스캐너로 읽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읽는 읽는 그런 소비가 만일에 구글의 스캐닝에 의해서 어떤 그런 시장이 악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책이 팔리려면 책이 팔리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읽는 그런 소비가 있기 때문에 책이 팔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스캔을 해서 구글이 저장을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눈으로 읽는 그런 그 책에 대한 소비와 마찬가지라면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구글의 스캐닝이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 아까 이미지 검색에서처럼 여기에서도 구글에 스캔한 것이 결국 그 책의 인덱스를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 책에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한 단어가 나오는 패러그래프를 제시해 줌으로써 인덱스, 도서의 그 찾기 기능 또는 서지 정보, 이 책이 누가 지었고 출판사가 어디고 어느 도서관에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지 정보라든지 인덱스,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복제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 또 검색 결과를 소비자들이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을 구입하는 아마존이나 구입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인간에 의한 소비와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가 다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책을 복제하는 것은 이것은 그 복제해서 판매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를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복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 검색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서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이미지의 그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그 도구적인 목적으로 또는 변형적인 목적으로 변형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소비와 이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페어 유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판례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가 많아질수록 결국 인간에 의한 소비와 경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시장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인공지능에게도 책을 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림을 팔 수가 있어야 되고 음악을 인공지능에게도 팔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논리가 이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인간에 의한 소비와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 인간에 의한 복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복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해야 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에 이제 서서히 논란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말하자면 이 책을 읽고 말하자면 스파이더나 뭐 크롤러가 쭉 돌아다니면서 뭐 루브르 박물관의 그림도 보고 뭐 저 도서관에 있는 책도 보고 이 스파이더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 이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노래를 감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파이더가 돌아다니면서 그 저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인간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봤습니다. 다르다고 봤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내가 책을 쓸 때 진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위해서 책을 쓰는지 아니면 로봇을 위해서 책을 쓰는지 모를 정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도 교과서를 여러분 내 교과서 산 사람 별로 없죠. 보니까 내 교과서가 안 보이는데 교과서가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근데 별로 팔리질 않아. 학생들이 잘 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럴 바에는 교과서를 그냥 그 PDF로 해서 더 저렴하게 또는 그냥 공짜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이 읽는 그런 것도 좋지만 내 책을 인공지능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PDF로 판매하면. PDF로 나눠주면 인공지능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사니까 뭐 잘 사지도 않는 책을 뭐 하려고 종이책으로 출판하냐. 출판사만 괜히 뭐 장사해주고 내가 그 받는 인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PDF로 그냥 배포를 하면 인공지능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PDF로 책을 출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왕성한 소비자로 더 많은 그 저작물을 소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따라서 시장이 바뀌면 공정이용의 판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여부에 일단 이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소비의 패턴도 달라지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구글 북스, 이미지 검색 이런 것처럼 어떤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면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뉴 렘브란트처럼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 그림을 감상해서 인덱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실제로 창작을 한다. 이런 인공지능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면 단순히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말하자면 이 렘브란트 그림을 이용해서 렘브란트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럼 렘브란트 그림의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표절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위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결과물을 만든다면 그 공정이용에 의한 어떤 도구적인 이용이다. 이렇게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 딥드림. 내 커리커처를 구글 딥드림에 넣어서 바꿔달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뭐 한 1, 2초 만에 이렇게 바꿔주죠. 이 구글 딥드림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조그마한 그림이 이제 원본 그림입니다. 이 원본 그림들을 많이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 그림 가운데 예를 들면 저런 그림으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구글 딥드림이 저 그림의 구도, 명암, 뭐 붓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표현 말하자면 예술가의 표현이라는 게 그런 이제 구도, 뭐 명암, 붓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붓칠 이게 이 사람은 붓칠 방법이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 붓칠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이용해서 내 커리커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물에 있어서 이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 좀 애매모호하죠. 그 렘브란트 그림은 명확히 모든 표현을 다 그대로 복제를 했고 이용을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공정이용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구글 딥드림의 경우에 그 표현을 모두 다 이용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 일부 요소만 이용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게 공정이용인지 아닌지 좀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 얼굴 인식 프로그램 많이 봤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이 딱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뭐 네이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커서를 갖다 대면 어떻게 이름을 알고서 저렇게 표시를 해줄까? 되게 신기하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진들을 학습 데이터로 공부해서 그 그림에 나오는 사진의 얼굴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패턴의 얼굴은 정상조구나. 이러한 패턴의 얼굴은 뭐 아무개 뭐 판사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학습 데이터는 사진 저작물, 무수히 많은 사진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복제해서 쓰게 되니까 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그림의 경우 렘브란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표현을 이용을 한 거죠. 명암, 구도, 뭐 붓질 이런 표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인공지능이 이용한 것은 요 사진 저작물 가운데 요 목 아래 부분, 얼굴 아래 부분, 어깨까지도 다 삭제하고 이 얼굴만 딸랑 그 개체로 띄어가지고 LFW가 뭐의 약자죠? 무슨 뭐 Face in the Wild인가? 얼굴 부분만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용한 부분이 얼굴이라고 하는 데이터, 얼굴만 띄어가지고 눈의 간격, 그 다음에 뭐 코와 눈의 위치, 입의 위치, 입도 보면은 뭐 위가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뭐 입의 크기, 입술의 두께,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요 사람의 얼굴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패턴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얼굴에 이제 이용자가 원할 때 그 얼굴은 아무개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확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데이터는 극히 데이터에 불과한, 그 개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 그 자체의 이용과는 다른 도구적인 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 리플라이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을 읽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 답을 보낼 때 굉장히 반복되는 답들이 있죠. 응, 알았어. 예, 알았어. 뭐 그래, 갈게요. 뭐 찬성입니다. 뭐 등등 아주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리플라이를 이제 이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런 스마트 리플라이를 위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도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이제 저작물인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이 그 공정 이용에 의한 거냐 아니면 저작권 침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구글 북스처럼 어떤 도구적인 이용이고 변형적인 이용이고 그 인덱스나 서지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결과물로서 표현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냐, 좀 경계선상에 있죠. 굉장히 판단하기 참 어려운 그런 문제 같아요. 음성비서도 마찬가지죠. 이 음성비서는 더 심각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음성비서에서 나오는 답이 굉장히 그 표현이 어떤 그 기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기존의 저작물에서 나온 표현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죠. 깜짝 놀란 게 여기 뭐 이별의 이유는 사랑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 어떤 기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저작물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인공지능이 단순히 공정 이용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 결과물에 있어서 단순한 뭐 인덱스나 서지 정보나 또는 어떤 도구로서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는 측면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기존의 표현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아베 수상이 저작권법도 개정을 했는데, 저작권법에 보면 재밌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수반하지 않는 이용.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이용하는 게 그 데이터의 뭐 벡터 수치나 뭐 관계 함수 뭐 등등 이런 사상이나 감정과 무관한 데이터만을 이용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공정이용이다, 이렇게 보는 예외를 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음악을 감상하고 미술 그림을 스파이더가 복제하고 하는 것이 이 사상 또는 감정과 무관하게 오히려 오직 그 데이터만을 수집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즐긴다, 향유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데피니션.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사람이 그 음악을 감상할 때 또는 미술 그림을 감상할 때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 그림을 분석하는 것하고 정말 다른 걸까? 이게 이제 좀 헷갈려요. 저 자신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 이게 정말 다른 걸까? 인간은 사상과 감정을 향유하고 로봇은 그냥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도 로봇처럼 저렇게 분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진짜 그 로봇하고 다른 걸까?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상당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템포러리한 입법이죠. 자, 그럼 창작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뭐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이 인공지능 창작물 보는 누가 쓰고 있죠? 몇 명 되죠? 몇 명 되죠. 그래서 이미 다 공부를 했을 테니까 특별히 뭐 내가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사람이 창작하는 것과 원숭이가 뭐 창작하는 것과 로봇이 창작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라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그죠? 만약에 같은 거라면 원숭이나 로봇에게 저작권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고 줘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거라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런 이제 데피니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원숭이가, 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셀피. 그래서 이 원숭이 사진을 보면 사진 작가가 찍은 것보다도 더 아주 예술적으로 잘 찍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진 작가가 찍은 예술 작품이라고 결과물에 있어서는 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사진 작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원숭이가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볼 거냐, 아니면 원숭이가 찍었기 때문에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작권을 줄 수 없다고 볼 거냐,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원숭이는 권리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숭이가 창작자로 될 수가 없고 그 원숭이에게 그래서 저작권을 줄 수 없다. 뭐 결론이 현행법상으로는 간단하죠.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 사진을 그러면 원숭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그러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죠. 이게 창작물이라면 그러면 그 원숭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원숭이 주인이 이 사진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이제 게임에 나오는 지도죠. 이 게임에 나오는 지도는 그 게임하는 사람이 이 커서를 움직일 때 거기에 따라서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그때그때 그림을,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rocedural content 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말하자면 이 게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즉흥적으로 만드는 지도죠.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프로그램에도 이 지도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이 지도를 만든 건데, 물론 이 프로그래머가 이런 지도를 만들어라 라고 알고리즘을 만들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도에 어느 부분에 나무가 있고 어느 부분에 길이 있고 뭐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지도의 모습은 이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지도는 알고리즘, 그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창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요 그림의 이 창작자가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그 프로그래머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미국 판례는 이건 프로그래머다. 이 프로그램을, 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결국은 인공지능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그 논의가 점점 많아지겠죠.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헌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말하자면 헌법상 현재 국민은 인간에 한정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니지만 법인에게도 사람처럼 권리를 부여했죠. 그게 이제 그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600년도,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법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닌 인간이 탄생을 한 것처럼 이제 21세기에 인간이 아닌 말하자면 로봇 인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과제죠. 로봇이 말하자면 우리가 노예처럼 로봇을 사용하고 싶죠. 너는 노예처럼 우리를 도와주기만 해. 넌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19세기에 노예를 많이 썼잖아요. 흑인 노예. 그러면 제일 편하죠. 너 일만 해. 그래서 농장에서 그냥 엄청나게 일 많이 했죠. 면화 재배하는데 흑인들이 막 채찍질 맞으면서 일하면 백인들은 그냥 면화 수확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링컨 대통령이 19세기 중반에 1860년대인가요?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 노예 해방하기 전부터 이게 흑인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착한 주인도 있었고, 근데 해방이 됐지만,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때 비로소 이제 흑인들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돼도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런 약간 비슷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로봇도 넌 노예처럼 일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지금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죠. 넌 노예처럼 일해. 그런데 어느 순간 로봇이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흑인이 백인 이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 백인보다 더 노래를 잘하고, 흑인이지만 백인보다 더 뛰어난 발명을 하고, 이런 이제 시점이 와서 흑인이 백인과 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로봇도 노예처럼 일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사이언스 픽션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면 영원히 노예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고민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